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자, 오늘부터 이제 토요일로 변경됐습니다. 변경된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토익도 있지만, 모의고사 있고, 그리고 이제 보강이 또 일요일에 잡히다 보니까 왔다 갔다 할 수 없어가지고, 네, 토요일 날 11시로 하는 거라고. 그래서 오늘까지 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4회가 남았거든요. 그러면은 인체생리 다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초반에도 아마 인체생리 다 못합니다라고 했어요. 소화나 배설을 못한다고 했는데 소화까지도 못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우리가 약속된 게 학원에서 약속된 게 8월 말까지이기 때문에 9월 달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일단 제가 그 허락을 못 받았기 때문에 일단 네 번 남았습니다. 일단 제 생각은 호르몬까지는 가지 않을까. 그러면 그 뒤는 제가 어떻게 할 거냐? 예, 계속 애프터 서비스 합니다. 기출 문제 그냥 그 기존에 나갔던 그 프린트로 그대로 가고 또 다로 제가 손글씨로 풀이를 한 거 그 또 같이 나갈 거예요. 그래서 그거 보시면서 하고 그다음에 궁금한 것은 이제 저한테 질문을 하시면 돼요. 그게 나중에 식물 생태 분류 진화까지 우리가 이제 진도 나갈 때까지 나가는 그 진도 상황에 따라서 그렇게 계속 나갈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금요일 날 이제 프린트가 나갔었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하루 여유가 있었고 일요 갔는데 이제는 이제 토요일이니까 금요일 나가면 여러분들 풀 시간이 없을 것 같아서 이제 수요일로 프린트가 나가도록 할게요. 우리 지난 시간 다 못 풀었어요. 그래서 어떤 거 분자생물학 파트에서 네 문제 남겨놨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뭐 추가적으로 이제 9문제를 할 건데 이제부터 이제 인체생리가 들어갑니다. 인체생리 서론이 실제 한 문제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MD는 미트디트 같은 경우는 조직 파트가 막 나오기도 했는데 피트는 좀 희한하게 그런 거 안 나왔어요. 그래서 뭐 어떤 책 여기 책 같은 게 나왔는데 이 문제가 좀 까다롭습니다. 계산 문제가 있거든요. 그리고 나머지는 8문제는 모두 다 신호 전달기예요. 자, 그럼 지난 시간에 못 풀었던 거 여기서부터 풀어 갈게요. 구형 단백질 했고 각각 AD의 분자량을 다 보여주고 있는데 뭐 우연히도 A, B, C, D가 A부터 D까지 분자량이 크기가 위에서부터 아래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뭘 했다? 겔 여가 크로마토그래피를 했다는 거죠. 그럼 얘는 분자량별 분리를 하는 대표적인 실험 방법이었어요. 분자량별 분리. 그러면 어떤 애들부터 먼저 나왔어요? 크기가 큰 애들부터. 그렇죠? 그래서 분자량이 크기가 큰 순서로 분리가 됐다. 이게 이제 다공성 비드를 써가지고 그 포화 사이즈 때문에 크기가 큰 애들은 그 구멍에 들어가지 못하니까 빨리 여과가 된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가 제일 크니까 얘가 먼저 나왔을 거고 그 다음에 순서대로 이렇게 나왔을 거예요. 따라서 기억을 물어봤는데 기억은 이제 C가 되는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실험 2번을 볼게요. 실험 2번을 보면 비환원 상태. 자, 이게 이제 분자생물학 실험에서 되게 많이 나왔죠. 그죠? 비환원이라는 것은 이황화 결합을 있는 것을 그대로 놔뒀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환원 상태가 됐다는 것은 뭐 처리했을 것 같아요? 베타, 머캅테탄올, DTT 이런 걸 처리해서 이런 애들이 산화제예요? 아니면 환원제예요? 환원제. 그래서 뭐를 파겠다? 이황화 결합을 파겠다. 그러니 혹시라도 이황화 결합이 있으면 그거 다 파괴합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러면은 비환원 상태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대로 그래서 150, 뭐 90 이런 식으로 해서 순서대로 가고 있어요. 각각 여기 순서대로 로딩을 했다고 했습니다. 로딩은 이제 전개를 했다는 소리죠. 자, 그 다음 이제 SDS 페이지를 하는데 어떤 식으로 했냐? 환원 상태로 했습니다. 베타 머캅토에탄올을. 그럼 이화결합 다 파괴했다. 그럼 일단은 왼쪽과 오른쪽의 밴드의 크기가 다른 것들이 두 개가 있습니다. C와 D는 같지만 A와 B는 서로 달라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는 150인데 얘는 이렇게 둘로 나눠졌어요. 그럼 이유는 뭘까요? A가 결과적으로 이화결합이 있었다라는 소리겠죠. 그러니까 A는 어떻게 구성됐다? 적어도 이제 두 녀석이 서로 간에 어떻게 이황화 결합으로 연결된 상태였다. 그래서 이 전체는 얼마였냐면 150kDalton이었다면
이 이완 결합을 끊으니까 얘가 대략 보니까 60 같아요. 그럼 60면 얘는 90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얘는 하나는 90이고 하나는 60kD이 되면 150kD이 된다. 그렇게 되는 거죠. 따라서 A는 이화 결합을 포함하고 있었다라고 하면 되고, 그다음 B도 역시 크기가 다릅니다. 그렇죠? 크기가 달라요. 근데 차이가 좀 많이 난다, 그렇죠? 그리고 원밴드로 끝났어요. 그러면은 이런 애들이 계속적으로 여러 개가 멀티머를 형성해서 얘가 됐다는 소리죠.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얘가 96kD이에요. 근데 대략적으로 20 얼마 같아요. 그럼 20 얼마를 96으로 나누면 대략 4로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4로 나누면 24가 되나요? 24. 그러니까 B는 24kD이 있는 녀석이 4개가 놀랍게도 어떻게 이화결합으로 연결됐다. 어떻게 연결됐는지 모르겠지만 뭐 이런 식으로 연결돼서 결국 테트라머가 형성이 됐다. 사량체가 형성됐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비환원 상태로 하면 96kD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럼 일단 분석은 다 끝났고, 자, 그래서 기억은 아까 C라고 했습니다. 그 B가 아니라. 그래서 틀렸다는 거고, A를 구성하는 서브 유니트들은 이화 결합으로 연결되어 있다. 맞죠? 맞습니다. B는 일양체가 아니에요. 테트라머죠. 테트라머. 사량체입니다. 따라서 답은 2번이 돼요. 자, 생어 메서드. 생어 메서드가 요즘 잘 안 하지만 아주 고전적인 염기서열 분석하는 대명사입니다. 그리고 생어 메서드를 이제 변형시킨 것들을 좀 하고 있고, 거기서 또 차세대 염기서열 분석 방법이 또 나온 거고, 이렇게 되죠. 자, 생어 방법을 써서 DNA 염기서열을 결정한다고 했어요. 근데 생어 방법은 다이디옥시 터미네이션 메서드다. 그렇게도 이야기하죠. 다이디옥시 터미네이션 메서드. 그럼 결국 어떤 걸 썼다는 거예요? DDNTP를 썼다는 거죠. 그죠? DDNTP. 그래서 그걸 종결을 시켜가지고 했다라는 거. 그러면 다이디옥시 DDNTP 같은 경우는 2'에도 H지만 3'에도 어떻게 H. 그러니까 디옥시였다는 거죠. 그래서 3' 쪽에 OH를 제공하지 못하니까 얘가 들어가면 딱 중단이 된다. 그 말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단일 가닥에 어떤 DNA 서열이 있는데, 그래서 X와 Y는 각각 프라이머가 결합하는 부위 중 하나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좀 해볼게요. 5'에서 3'으로 얘가 일종의 주형 가닥이 될 건데, 그거 이제 Z라는 어떤 서열이 있대요. 그런데 어느 부위가요? 여기는 이 부위가 뭐가 될 수 있다? 프라이머가 붙을 수 있고, 여기가 프라이머가 붙을 수 있대요. 그래서 각각 여기를 X, Y라고 했어요. 그러면 프라이머가 붙는다는 소리는 결과적으로 역평형으로 붙을 수밖에 없거든요. 역평형으로 붙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프라이머가 이렇게 와서 붙는 거죠. 그렇죠? 프라이머가 이렇게 해서 와서 붙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얘네들이 프라이머가 붙을 수 있는 것이 방향성 때문에 이렇게 붙는다는 거예요. 맞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여기 중간 이 A라는 부분을 읽고 싶으면 여기를 통해서는 읽을 수 없죠. 이쪽이니까. 그래서 따라서 얘를 통해서는 뭐를 읽을 수 있다? 이 부분을 읽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 A를. 따라서 프라이머는 어디 붙어야 돼요? Y에 붙어야 돼요. 그렇죠? 당연히. X에 붙으면은 결국 이쪽을 읽으니까. 됐죠? 그래서 프라이머는 어디 와서 붙어야 된다? Y에서 붙어야 된다. 라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A는 염기서열 결정 반응을 통해서 확인한 부위다. 그리고 여기를 확인했으니까 이쪽 붙어가지고 안 된다는 소리예요. Y를 통해서만 얘를 확인할 수 있다. 자, 그 다음. 그래서 Z를 주형으로 해서, 그러니까 얘를 이제 주형으로 해서, 얘가 이제 주형이 됐다는 거죠. 주형으로 해서, 결과적으로 뉴클리오티드 혼합물 기억리을을 넣었어요. 그럼 일단 뭐 중요한 자료가 기억에서는 어떤 게 DDNTP인지 그걸 봐야 되겠죠. 그래서 기억에서는 얘가 DDGTP로 들어갔고, 니은에서는 얘가 들어갔고, 디귿은 리을은 이렇게 돼요.
따라서 기억에서 반응했을 때 3' 쪽에 무조건 G로 끝났을 거고 니은은 A로 끝났을 거고 얘는 T로 끝났을 거고 얘는 C로 끝났을 것이다 라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가의 반응 상물을 전기용도한 후에 이 전기용도 할 때 어떤 젤을 썼을까요? 폴리, 아크릴, 아마이드 젤을 썼겠죠. 즉 무슨 젤을 쓰면 안 된다? 아가로즈 젤을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해상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뉴클리티드 하나로도 구분하기 위해서는 해상도가 높은 폴리 아크릴 아마이드 젤을 써야 된다 이 소리예요. 근데 여기가 이제 방사선으로 표시된 거니까 자기 방사법을 통해서 확인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가의 반응상 정경을 확인했는데 그래서 결과가 기억례를 사용해서 1번에서 3번 순서대로 정경도 한 후에 자, 여기도 잘 읽어보셔야 돼. A에 해당하는 부분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했어요. A에 해당하는 것만.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전체를 다 보여준 게 아니라 여기에 해당하는 것만 보여줬다는 거예요. 여기에 해당한다는 거. 그럼 이제 읽어볼게요. 얘네들을 읽어보겠습니다. 아까 1번, 2번, 3번, 4번이 뭐였냐면 GATC입니다. 그러면 GATC 얘는 G로 끝날 거고 A로 끝나고 얘는 T로 끝나고 C로 끝난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여기는 무조건 이제 G로 끝났다는 소리잖아요. 그렇죠? G로 끝났다. 읽는 순서 아시겠죠? 그 다음 뭐예요? T, 그 다음 C, 그 다음 A, 그 다음에 T, 그 다음에 G, 그 다음에 T 이 순서대로 됐다는 소리지. 그러면 이 염기서열은 어디가 5'일까요? 여기가 5'이고 여기가 3'인데 이거는 지금 합성됐던 녀석의 즉 비주형 가닥, 주형이 아니라 비주형 가닥의 5'부터 데이터가 나온다. 맞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얘네들이 이게 지금 주형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주형이니까 비주형이면 여기가 5'에서 요 순서대로 이제 적으셔야 된다. 이 소리죠. GTC 여기에 GTC가 있고 그 다음에 ATGT가 있구나. ATGT가 있구나. 이런 식으로. 그럼 만약 출제자가 A의 염기서를 알고 싶어요 라고 한다면 상보적으로 만들면 되겠죠. A, C, A, T, G, A, C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여기를 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거 물어봤는지 볼게요. 프라이머가 결합한 부위는 Y다. 그렇죠. Y죠. Y가 돼야지만 저기를 읽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맞는 표현. 그 다음 A. A라는 것은 얘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얘가 아니라 이 분홍색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A에서 각각 A 플러스 C하고 G 플러스 T는 어떻게 되니? 그럼 일단 분자부터 먼저 해결할게요. A 플러스 C니까 얘 카운팅 해야 돼요. 얘 카운팅, 얘 카운팅, 얘 카운팅. 5개네. 그러면은 아래쪽에 분모는 T와 G죠. 그러니까 위에는 5고 아래쪽은 2예요. 그러니까 2분의 5다. 맞죠? 어떻게 되는지 아시겠죠? 자, 그 다음 가에서 DDNTP는 DNA 중합효소 기질로 사용됐다. 맞죠? 그래서 기질로 사용됐는데 들어갔는데 그 다음부터는 더 이상 중합을 못했다. 그럼 만약 출제자가 DDNTP 말고도 DNTP가 DNA 중합효소의 기질로 사용됐다. 어때요? 그것도 맞는 말이지. 그렇죠? 둘 다 쓸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단지 DDNTP가 들어가면 더 이상 중합이 안 되는 거고 DNTP는 3'에 수상기를 제거하니까 계속 중합을 할 수 있다. 그 차이밖에 없습니다. 따라 답은 7번이 돼요. 자, 이제 여기는 보니까 락지 이용해가지고 인서트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그거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플라스노 P라고 하는 녀석은 이렇게 베타 갈락토시데이즈 유전자, 요게 락지죠. 그렇죠? 그 안에 제한 요소 이쿠아론, 그러니까 아마 얘 같아요. 그렇죠? 얘가 이쿠아론이 절단하는 부위다. 그러면 암피실리 내성 유전자 따로 있고요. 그다음 복제 원점 따로 있습니다. 그럼 굳이 이제 복제 원점을 표현 안 해도 우리는 알고 있지만 어떤 플라스미드 같은 경우는 복제 원점이 없어도 복제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 때문에 그렇죠? 염색체 안에 들어가면 염색체 자체 내에 복제 원점을 이용해서 같이 복제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여기에 별도 이렇게 했다는 소리는 얘는 염색체에 들어가지 않아도 별도 복제가 가능하다. 그 소리를 하는 거죠. 그렇죠? 뭐 당연히 복제 원점이 있어야 됩니다. 그다음에
Q 같은 경우는 P에다가 where의 DNA가 들어간 거예요. 이퀄은 절단하고 들어갔다. 그러면은 P 같은 경우는 저기 있는 벡터 맵을 통해서 일단 암피실린 레지스턴스 유전자는 발현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이 P는 형질 전환하고 나서 스스로 복제가 돼야 안 돼요. 복제를 할 것이다. 그리고 락지가 발현돼요, 안 돼요? 발현되겠지, 그치?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 블루 화이트 셀렉션 할 때, 락지가 발현되면 효소 이름 뭐였죠? 저기 위쪽에 있는 베타 갈락토시데이즈가 되겠죠. 근데 이 베타 갈락토시데이즈는 원래는 어떤 녀석을 젖당을 분해해서 베타 갈락토즈하고 포도랑 바꿔주는 건데, 우리가 젖당을 넣지 않아도 이 사건이 벌어질 수 있도록 하는데, 어떻게? 예를 들어서 젖당을 줬습니다. 젖당을 줬는데 원래는 베타 갈락토즈하고 포도당으로 바꿔주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도 할 수 있었냐면 젖당 유사체를 넣어줄 수 있다. 어떤 걸 넣어줬다? 엑스갈을 넣어주면 얘가 분해를 하게 되면 뭐하고 뭐를 분해한다고요? 이게 X라는 어떤 물질하고 베타 갈락토즈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X가 포도당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거기다가 IPTG도 넣어주고 하면은 얘는 이제 뭐 일종의 IPTG가 저당 유사체로 알로락토즈 형태로 가서 유도자 역할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이렇게 분해가 되면 얘가 어떻게 침전이 돼서 색깔이 어떻게 된다? 파란색, 블루 침전이 되더라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락지가 있고 만약 X가를 공급하게 되면 얘는 파란색이 될 것이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럼 이제 Q에 대한 이야기 해볼게요. Q는 당연히 암피실린 레지스턴스 유전자가 있으니 암피실린 첨가된 배제에서 살 거고, 그 다음 당연히 복제 원점 그대로 있으니까 스스로 복제가 가능할 거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예요? 락지가 제대로 발현 안 되겠죠. 전사되고 나서 여기가 이상한 아미노산이 되니까 락지가 제대로 나오지 않을 거다. 그러면 따라서 X가를 분해할 수 없어요. 그렇죠? 따라서 X가를 분해를 못 해요. 그럼 뭐 얘가 원래 색깔이 뭐예요? 화이트. 그래서 우리는 인서트 유무를 이런 식으로 확인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블루 화이트 셀렉션에서 인서트가 들어간 것은 화이트를 셀렉션 해야 된다. 그 소리겠죠. 자, 그 이야기가 쭉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청색이라는 것은 어떤 게 들어갔을 때 P가, 그 다음에 백색이 들어온 것은 Q가 형질 전환됐을 때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P는, 자, P든 Q든 얘는 스스로 복제가 되니까 대장균 염색체에 삽입돼야 하지만 복제되는 건 아니죠. 근데 여기는 뭐가 틀렸다는 거야? 삽입될 때만, 그죠? 삽입이 안 되더라도 그냥 스스로 복제가 돼요. 그래서 틀렸다. P뿐만 아니라 Q도 그렇습니다. 청색 콜로니는 이런 형태죠. 그러면은 X가를 분해했다, 안 했다? 분해했다. 자, Q로 형질 전환된 것은 어떻게 된다? 화이트가 된다. 화이트. 그래서 답은 이음과 디귿이 됩니다. 자, 이제 분자 생물학이 이제 마지막 문제인데, 자, 마이크로 어레이를 또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칩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어떤 슬라이드 글라스에 우리가 원하는 어떤 DNA들을 알고 있는 DNA 이렇게 뭐 스파팅 하는 거죠. 스파팅. 이걸 뭐 100만 개 이상을 하는 것이 뭐 좋습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실험했냐? 뭐 12가지밖에 안 했네요. 단일 가닥 DNA 조각을 마이크로 어레이 판에 각각 심었어요. 그러면 일단은 여기는 단일 가닥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왜 단일 가닥을 했을까요? 당연히 하이브리드가 있어. 혼성화를 위해서는 여기가 단일 가닥이 필요하겠죠. 그렇죠? 그다음에 정상세포하고 암세포에서, 그럼 암세포에서 어떤 게 발현되고 어떤 게 안 나와서 암이 됐을까? 그거 궁금한 것 같습니다. 각각 mRNA를 분리하고 그다음에 단일 가닥에, 더블 스탠드가 아니라 단일 가닥의 CDN을 합성했대요. 그러면 자, 만약 우리가 더블 스탠드 DNA가 있어요. 더블 스탠드 DNA가 있을 때 얘가 지금 전사돼서, 그럼 얘가 이제 mRNA 되겠죠. 그러면 그 다음부터 이 mRNA를 가지고 CDN을 만들었대요.
그러면은 이거는 실험실에서 하는 거죠. 그렇죠? 이 생체 내에서 되는 게 아니라 뭐 넣어야 돼요? 역전사 효소. 그렇죠? 그다음에 당연히 뭐 DNTP 넣는 건 당연하겠죠. 왜? DNA 만들고 있으니까. 그다음 프라이머 넣어야 돼요? 안 넣어야 돼요? 무조건 DNA 만들 때는 프라이머가 필요합니다. RNA 만들 때는 프라이머가 필요 없어요. DNA 만들 때 무조건 프라이머 필요하다. 그럼 하나의 프라이머가 필요하겠죠. 그렇죠? 한 종류의 프라이머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한 가닥을 가지고 만들 거니까. 그러면은 역방향으로 이렇게 해서 이 녀석이 뭐예요? cDNA, Complementary DNA. 그러니까 cDNA라는 것은 RNA에서 넘어왔던 DNA를 다시 cDNA를 해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다시 DDDP를 써가지고 요 녀석이 더블 샌드가 되더라도 그것도 cDNA를 합니다. 근데 여기는 싱글 샌드, 단일 가닥의 cDNA를 합성했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 염기서열은 누구하고 같을까요? 쭉 올라와서 누구하고 같다? 얘하고 같은 거예요. 그럼 얘는 뭐냐? 자, 얘 같은 경우는 뭐 위에 거는 뭐예요? 센스죠. 아래쪽은 엔타이 센스가 되겠죠. 근데 어떤 게 주형이에요? 엔타이 센스가 주형이지. 얘를 보고 얘를 만들었으니까. 그렇죠? 그럼 얘는 이제 비주형인 거예요. 염기소율도 한번 넣어볼까요? 자, 여기가 A다, 뭐 G다 할게요. 그럼 얘는 T고 C예요. 그러면 이 mRNA는 센스하고 같겠죠. 근데 이 cDNA는 누구하고 같을 수밖에 없어요. 얘하고 같을 수밖에 없겠지. T하고 C. 그렇죠? 따라서 이 cDNA는 뭐하고 염기서열이 같을 수밖에 없냐면 주형하고 같을 수밖에 없어. 이게 되겠죠. 비주형이 아니라 주형하고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자, 이제 어떤 이야기를 할 거냐면 얘가 어떤 녀석하고 결합을 할 수 있대요. 그러면 이 녀석은 여기 있는 DNA 중에서 누구하고 결합할 수 있는 거예요? 비주형과 결합하는 거예요. 그렇지? 그래서 얘가 누구하고 결합할 수 있다? 비주형하고 결합하는 거예요. 즉 센스 비주형 가닥과 결합을 할 수 있겠죠. 그렇죠? 맞아요? 여기까지 따라왔습니까? 그러면은 여기 마이크로 어레이에 어떤 DNA를 넣어야 돼요? 어떤 DNA를 넣어야 된다? 센스, 비주형 가닥에 DNA를 넣어야 된다고. 이거를 스파팅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를 스파팅 합니다. 맞죠? 이거를 고정시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cDNA 합성 과정에서 정상삽 mRNA cDNA는 정상 경우는 그린, 녹색 형광을 했대요. 녹색 형광. 그러니까 여기는 뭐 DNTP에다가 이제 녹색 형광 표지해서 넣어준 거겠죠. 암세포는 cDNA 만들 때 빨간색 형광을 하게끔 했어요. 그러면 정상은 녹색, 그린. 그 다음에 암세포에서 유래된 것은 빨간색, 적색을 했다. 이 소리예요. 그러면 우리가 마이크로 어레이드가 혼합을 해서 녹색이 나왔다는 소리 뭐예요? 정상이 발현되지만 암세포에서는 발현이 안 된다는 소리죠. 그렇죠? 만약 빨간색이 됐다는 소리는 암세포에 발현되지만 정상에서는 안 나온다. 근데 만약 노란색이 나오면 뭐예요? 둘 다 발현된다. 하우스키핑처럼. 이 말은 정상과 암세포 모두 발현된다 라는 소리죠. 보통 이런 것은 하우스키핑 유전자가 될 가능성이 높겠죠. 그렇죠? 하우스키핑 유전자. 그러면은 하우스키핑 유전자가 어떤 게 될 것 같아요? 만약 mRNA가 아니라고 한다면 RR이나 tRNA도 하우스키핑 유전자예요. 그렇죠? 근데 mRNA로 친다면 리보솜을 만들 수 있는 R 프로테인이라든지 아니면 진액에서는 벡타 액틴 같은 세포 골격에 관계되는 애들, 그런 애들이 되겠죠. 그렇죠? 벡타 액틴이라든지 또는 리보솜 프로테인 유전자든지 이런 것들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물론 뭐 RNA 중합효소나 DNA 중합효소처럼 복제나 뭐 전사를 하기 위해서 있던 애들 뭐 이런 것들은 항상 나오니까 그런 애들이 하우스키핑 진이에요. 자, 그래서 각각의 뭐 형광 측정했습니다. 자, 그래서 옳은 거 가의 마이크로일에서 A2에 있는 자 A2라고 하는 것은 뭐 얘기 옐로우가 나온 건데 이게 모두 다 발현돼서 나온 거죠. DNA 조각은 자 그걸 물어본 게 아니라 뭐 노란색을 물어본 게 아니네.
그러니까 마이크로 어레이에 있는 어떤 DNA 조각의 연계 서열은 그러면 얘를 말하는 거예요. 스파팅된 거, 센스. 그럼 얘는 해당 유전자의 주형 가닥의 서열의 일부와 유사하냐? 주형이 아니라 비주형이네. 비주형. 그렇죠? 그래서 주형이 아니라 비주형입니다. 그래서 틀렸다는 소리. 나의 cDNA 합성 과정에 뭐가 필요해요? 프라이머. 무조건 DNA 만들 때는 프라이머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셔야 돼. RNA 만들 때는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RNA 만들 때는 필요가 없지만 뭐 DNA 가지고 DNA 만든다지 RNA 가지고 DNA 만들 때는 다 프라임 필요합니다. 그다음 B4에 해당되는 거하고 C4에 해당되는 거 B4하고 C4가 뭔지 볼게요. B4는 얘를 말하고 C4는 얘네. 그러면은 빨간색하고 그다음 여기 있는 이 노란색 말하는 거예요. 근데 둘 다 암세포에서는 다 발현됐다. 그렇죠? 둘 다 암세포에 발현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 색깔이 나온 거죠. 그래서 모두 암세포에서 발현이 된 거예요. 맞죠? 따라서 답은 6번이 됩니다. 자, 이제부터는 인체 생리입니다. 그런데 뭐 한 문제 빼고는 다 신호 전달 파트예요. 자, 봅시다. 일단 스테로이드 호르몬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스테로이드 호르몬이 여기가 지금 생지고 부종소고 동물이죠. 그러면 무조건 스테로이드 호르몬은 수용체가 어디 있어요? 세포 내부에. 뭐 대부분의 세포질이죠. 그렇죠? 스테로이드 호르몬은 지용성 호르몬이다 보니까 얘가 스테로이드 호르몬에 대한 수용체는 세포 내부에 있는데 대부분은 세포질에 있죠. 그렇죠? 근데 만약 아직 우리가 식생 문제 식물 파트를 안 갔어요. 식물 파트의 호르몬 중에 스테로이드 호르몬이 하나 있거든요. 그 이름이 브라시노스테로이드라는 녀석이에요. 누가 봐도 이제 스테로이드란 말이 들어가거든요. 자, 이거 나중에 할 건데 브라시노 스테로이드. 이거 식물 호르몬입니다. 식물 호르몬. 식물에도 호르몬 개념이 있어요. 걔네들이 무슨 혈액이 있는 건 아닌데 어떤 세포가 분비해서 유관을 통해서 멀리까지 가서 다른 세포에 영향을 줘요. 그런데 얘는 스테로이드예요. 스테로이드. 그러면은 얘네들에 대한 수용체가 있어야 되는데 얘가 놀랍게도 어디 있냐면 세포막에 뭐가 이 수용체가 존재해요. 이것만 어떻게 보면 예외입니다. 제 강의에서 나온 것 중에는. 그거 말고는 스테로이드 호르몬들은 모두 다 세포질, 물론 핵질의 일부가 있어요. 또는 세포질과 핵질의 공유를 해서 둘 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 말고는 다 세포 내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이거 다 생기니까 동물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호르몬 A가 스테로이드, 수용체 R과 리셉터하고 복합체 A와 R을 형성한다라고 했어요. 그럼 뭐 상상을 해볼게요. A라고 하는 어떤 호르몬이 있는데 얘가 어떻게 세포막을 확산을 통해서 들어갈 거고 거기에 누가 리셉터가 존재할 건데 그래서 A와 R이 붙는다. 근데 보통 우리가 스테로이드 호르몬 수용체하고 스테로이드 호르몬은 뭐로 작용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전사인자로 작용한다 했어요. 그렇죠? 그게 그 전사인자가 특수 전사인자인데 활성자가 될 수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억제자가 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뭐 정확하게는 얘가 특수 전사인자가 되겠죠. 일반 전사인자가 아니지. 그렇죠? 그래서 때에 따라서 어떤 녀석은 활성자로 작용해서 전사를 촉진할 수도 있고 어떤 경우는 어떤 유전자에 대해서는 억제자가 될 수도 있어요. 그거는 뭐 상황에 따라 좀 다르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자, 그래서 이 전사 조절 부에 결합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전사인자 맞네, 그렇죠? 표적 유전자의 전사 조절 부에 결합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얘는 어떤 DNA에 와서 결합을 할 겁니다라는 소리겠죠. 그래서 이 녀석의 전사를 어떻게 할 건지는 뭐 데이터를 봐야 돼요, 그렇죠? 자, 그러면 생제의 부정소에서 A와 A의 구조 유사체 X가 있대요. 그러면은 얘하고 구조가 비슷한 녀석이 있는데 그거를 X라고 표현한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서로 경쟁 관계가 될 가능성이 되게 높을 것 같아요. X를 처리했을 때 뭐 R하고 먼저 붙는다든지 A가 못 붙게끔 한다든지 그런 경쟁 구조일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자, 그랬을 때 정상 생제 또는 호르몬 A 합성 유전자 결손 대 A 결손 대 생제에 X를 투여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전사체량을 그래 이 전사체량이란 거 뭐예요?
여기 DN에서 얼마만큼 전사가 되느냐 그거 측정했다는 거지. 그렇죠? 이게 이제 종속 변인이 될 거예요. 그럼 만약 전사 차량이 늘어났다는 것은 얘가 활성자가 될 거고 전사 차량이 줄어들었다는 것은 억제자가 될 것이다. 그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실험 결과를 봤을 때 이 전사 차량은 아까 그 종속 변인이고 일단은 여기는 X를 안 넣네요. 그러면은 생지는 정상적인 것은 요거예요. 이게 일단 컨트롤. 얘를 잡고 이제 나머지를 비교하면 되겠다. 그렇죠? 그럼 이제 두 번째로 보니까 A가 없대요. 그럼 A가 없는 상황이에요. A가 없는 상황. A가 없을 때 전사 차량이 어떻게 되는지 보니까 늘어났어요. 오히려 늘어났죠. 그러면은 A가 없을 때 늘어났다는 소리는 A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줄어든다는 소리겠지. 그치? 그러면 A는 결국 뭐로 작용했다는 거예요? 억제자로 작용했다는 소리예요. 맞죠? 따라서 이 데이터를 통해서 결국 A는 AR과 결합해서 얘가 억제자로 작용했구나. 뭐를 통해서 이 데이터를 통해서 알았어요. 그럼 또 질문을 드릴게요. 자, 정상인 요 파트 있잖아요. 요 녀석 이 데이터 여기서 A가 있었을까요? 아니면 A가 없었을까요? A가 있었으니까 저기를 줄였겠지. 만약 여기에도 이 부정소에 여기서 뭐에서 측정했다고요? 부정소 채취해가지고 이 전사체량을 봤어요. 그러면 이 정상적인 여기는 A가 있었냐 없었냐? A가 있었으니까 이렇게 줄었지. 만약 여기에 부정소에 A가 없으면 어떻게?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맞죠? 그럼 따라서 여기 정상에도 뭐가 존재한다? 부정소에 이미 A가 영향을 주고 있었다는 거예요. 맞죠? 만약 A가 부정소에 없었으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이 두 번째 데이터하고 똑같아야 되지. 이해되겠죠? 무슨 말인지. 자, 그 다음 세 번째 데이터로 갈게요. 이제는 누구의 효과를 보려고 하냐? 유사체 X의 효과를 보려고 합니다. 앞에서는 첫 번째, 두 번째를 몰랐단 말이에요. 그럼 또 역시 뭐하고 비교를 해야 돼요? 이 첫 번째하고 비교해 봐야지. 그러니까 이 정상인데 얘를 넣으니까 어때요? 또 늘어났어요. 됐죠? 그러면 결국 X는 A가 작용하는 것을 일종의 방해하고 있구나 라고 하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얘는 이런 것들을 막으려고 하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돼요. 맞죠? 그럼 오히려 X를 처리하면 전사체량을 어떻게 해요? 더 느리는 쪽으로 간다라는 거죠. 맞죠? 그 다음에 A가 없었을 때요. A가 없었을 때 그럼 얘하고 비교해야지. 그렇죠? 그런데 X를 처리하니까 어떻게? 얘보다 또 더 늘어났어. 확실하네. 전사체량 느려요. 누구는? X는. 되겠죠? 자, 그래서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AR은 표적 유전자 발현을 어떻게 한다? 억제합니다. AR 자체는. 그래서 억제하고 옳지 않은 거 고르는 거네. R은 세포막이 존재하는 막담이. 이거는 그냥 암기사항이죠. 이게 세포 내부죠. 막게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세포 내부인데 아마도 세포질일 거야. 세포질에 존재한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너무 좀 황당하게 좀 쉬워졌어요. 앞에 데이터 해석은 좀 어려운데. 자, 나머지 3번. 정상생지에 부정소 세포 A가 존재한다? 아까 제가 첫 번째 설명했죠. 만약 이게 A가 없었으면 두 번째하고 데이터하고 같아야 된다고. 그러니까 A가 이미 있었다라는 거예요. A의 효과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맞는 말. 4번. 생지에 X를 투여하면 X는 전사 차량을 늘려줍니다. 그럼 발현이 증가한다라는 이 표현도 맞는 거예요. 그렇죠? AR은 표적 유전자 발현 조절한 전사 조절인자 구성 성분의 하나이다. 결국 얘네들이 붙어서 어떻게 억제를 했으니까. 맞죠? 특수 전사인자에서 억제자고 그래서 전사인자예요. 맞아요. 따라서 답은 2번. 그러니까 여기는 답을 찾기는 어렵진 않았는데 나머지 데이터 해석하는 게 좀 어렵긴 어렵습니다. 자, 그다음 2번으로 갈게요. 또 스테로이드 호르몬 또 나왔네요. 그렇죠? 그 수용체 A에 대한 건데, 자, 이거를 그냥 바로 풀어도 돼요. 바로 풀어도 되는데, 제가 이제, 개요를 하나 잡고 가겠습니다. 어떤 걸 이야기할 거냐면, 자, 세포막이 있을 때, 이게 세포막이에요. 그러면 스테로이드 호르몬에 대한 수용체가 보통 세포질에 있다고 했죠. 그럼 걔네들을 각각의 도메인, 영역을 표현한다면 세 가지가 있다 했어요. 어떻게 세 가지가 있더라? 리간드, 결합, 부위. 뭐 예를 들어서 얘를 RBD로 할게요. RBD가 뭐예요? 리간드, 바인딩, 도메인. 그러니까 스테로이드 호르몬이 결합할 수 있는 도메인. 도메인이 뭐예요?
독립적으로 기능을 할 수 있는 영역. 그래서 얘가 따로 떨어져도 리간드가 결합할 수 있는 부위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얘를 뭐라 할까요? 이 DBD랄까요? DBD가 뭘까요? DNA 바인딩 도메인. DNA가 결합하는 영역. 그럼 이제 남은 게 뭐가 있을까요? 네, 활성화 영역, 액티베이팅 도메인. 그러니까 우리가 전사인자라고 하면 모름지기 전사인자라고 한다면 반드시 무슨 영역과 무슨 영역이 있어야 돼요? AD와 DBD가 있어야 되겠지. 그렇죠? 이게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런데 전사인자이자 수용체 역할까지 하면은 리간드 결합 부위까지도 있어야 된다. 이 소리인 거야. 그래서 수용체는 당연히 뭐가 있어야 된다? 리간드, 바인딩, 도메인이 있어야 돼요. 근데 가만 보니까 스테로이드 호르몬은 전사인자이자 수용체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스테로이드 호르몬에 대한 수용체는 이 두 가지가 다 섞여서 다 있어야 되겠다라는 소리.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다 있어야 돼요. 그러면 자, 이 상태가 그러니까 리간드가 결합을 하지 않은 이 상태가 액티브일까요? 인액티브일까요? 인액티브에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왜 인액티브가 됐을까요? 샤페론 같은 애들 히샥 프로테인이 결합을 해서 결과적으로 전사인자 역할을 못하게끔 했겠죠. 그렇죠? 그래서 히샥 프로테인 같은 샤페론이 와서 야, 너 이제 하지 마. 아직은 일을 하면 안 돼. 이렇게 억제를 하고 있겠지. 이게 평소의 모습이에요. 평소의 모습. 맞죠? 그럼 만약 어떤 애 스테로이드 호르몬을 넣게 되면 얘가 확산을 통해서 이렇게 들어오겠죠. 그럼 어디에 와서 붙어요? 여기 와서 붙겠지. 그렇죠? 그럼 붙으면 무슨 사건이 벌어질까요? 또 역시 프로테인은 뭔가 붙으면 또는 떨어지면 3차 구조가 바뀐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게 떨어지도록? 샤페론이 떨어지도록 되더라 라는 이야기. 그래서 샤페론이 떨어져요. 그러면은 어떤 형태가 되느냐라고 하면 여기에 이런 애가 붙은 상태. 그럼 이게 복합체가 되겠지. 그렇죠? 복합체가 됩니다. 그러면 얘는 어떻게 돼요? 핵공을 통해서 들어갈 수 있다. 자, 스테로이드 호르몬은 핵막도 역시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하지만 이 수용체 자체는 친수성이기 때문에 복합체는 핵공을 통해서만 들어간다. 그럼 에너지 쓰고 들어갔겠죠. 그럼 이제 핵공에 통해서 들어가면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돼요? 보통 전사인자는 다이머예요, 아니면 모노머예요? 다이머를 형성하는 게 일반적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녀석이 스테로이드 호르몬이 또 붙어 있는 두 녀석이 다시 붙어서, 그러니까 이 수용체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죠. 스테로이드 호르몬 하나만 있는 게 아니니까 결국 다이머를 형성하는 게 일반적이다. 다이머를 형성하고 그래서 어떻게 DNA에 결합을 하겠죠. DNA 결합. 그럼 역시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앞에서 문제 풀었듯이 어떤 녀석은 활성자 역할을 할 수도 있고 어떤 녀석 억제자 역할을 할 수도 있다고. 그래서 전사 양이 달라질 수 있겠죠. 어떤 경우는 전사를 높일 수도 있고 어떤 경우는 전사를 못하게끔 할 수도 있다. 됐죠? 자, 그러면 이제 문제 풀어볼게요. 스테로이드 호르몬 수용체 A는 각각에 뭐가 있다? 그렇죠. DNA 결합 도메인 DBD가 있고 전사 활성화 도메인 AD가 있고 그다음 호르몬 결합 도메인 이 호르몬 리간드니까 LBD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전사인자다. 누가요? 수용체 A가. 호르몬에 대한 수용체 A가. 다음은 A의 도메인 기능을 그러니까 이게 호르몬 수용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N과 C라고 했습니다. 그럼 요렇게 해서 각각 조합을 했다. 그렇죠? 그래서 각각의 이걸 막 발현시키고 호르몬 결합 부위를 조사했는데 먼저 나부터 해결할게요. 나부터. 그러니까 이런 벡터를 만들어 가지고 단백질을 정제했대요. 얘네들을. 그래서 표적 유전자 프로모터에 원래 전사인자를 프로모터 결합하잖아요. 그렇죠? 거기 외에 또 호르몬에 대한 결합 여부를 각각 조사했대요. 그럼 나에 대한 데이터가 나오겠네요. 그래서 나의 데이터를 먼저 보겠습니다. 나는 어떻게 했다고요? 여기 각각의 얘네들을 프로테인을 정제하고 그러고 나서 DNA 결합하는지 그 다음에 호르몬하고 결합하는지 시험관에서 측정했다는 소리예요. 그러면은 정상적일 때는 DNA도 결합하고 호르몬도 결합해요. 당연히 뭐가 있으니까 DBD와 LBD가 있으니까. 그런데 뭐를 보셔야 되냐면
이 정상적인 거하고 달라지는 것을 좀 보셔야죠. 이런 것들. 이런 것들. 그렇죠? 어떤 애가 없으니까 저렇게 됐을까? 호르몬 결합 부위가 즉 LBD가 없으면은 저게 결합 못 하겠지. 뭐가 빠졌는지 볼게요. C가 없네. 그렇지. C가 없다. 그래서 C가 없으면은 결합 못 한다고. 그럼 나머지 여기 다시 확인. 여기가 C가 있을 때 붙고 C가 있을 때 붙고 C가 있을 때 붙는다. 따라서 C는 뭐라는 거예요? LBD다. LBD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따라서 우리는 C는 LBD입니다. 라고 했어요. 이제 이거 하나 풀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DBD하고 AD만 풀면 돼요. 그러면은 DNA 결합 여부를 가지고 뭐를 풀 수 있어요? DBD를 찾아낼 수 있겠네. 그렇죠? 그러면은 안 붙은 거 얘를 봐야죠. 그렇죠? 그럼 일단 C는 우리가 해결했으니까 N과 M 중에서 골라야 되는데 M이 결과적으로 없으면 DNA 결합 못 하네. 맞죠? M이 없으면. 따라서 M이 뭐라고? DBD구나. 맞아요? M이 없으니까 못 결합했어요. 그럼 당연히 출제자가 어떤 이야기 했었죠? 얘가 이 세 가지 중에 있다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하나는 뭐예요? 말 안 해도 어떤 애는 AD구나 라는 거예요. 이해되겠죠? 왜냐하면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해놓고 두 가지가 우리가 분석이 끝났으니까 당연히 분석 안 해도 당연히 AD입니다. 그럼 이거는 해결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다하고 라가 이제 남았죠. 그럼 다는 어떤 해석을 하는지 볼게요. 자, 다는 이제 답니다. 가의 벡터를 얘입니다. 그거를 유전자가 A가 결핍된 포유동물 세포에서 발현시킨 후, 그러니까 얘를 발현시켰대요. 그 세포에. 그리고 호르몬을 처리한 조건과 처리하지 않은 조건. 그러니까 호르몬 처리한 거하고 처리하지 않은 거. 그러니까 이 세포에서 한 겁니다. 이 세포에서 이제는. 그래서 어떤 거 단백질에 이 단백질의 세포의 위치가 어떻게 되는지 그거 조사했대요. 됐죠? 그러니까 나는 시험관에서 한 거고 시험관에서 다는 직접 세포에서 실험을 한 거예요. 실험을. 자, 그러면 들어가 볼게요. 자, 호르몬을 처리했을 때 얘는 어디로 갔냐? 핵으로 갔습니다. 호르몬 처리했을 때. 우리 상상이 맞는 것 같아요. 정상적일 때는 핵으로 가는 것 같아. 핵으로. 그 다음에 호르몬 처리했을 때 아까 여기 뭐가 빠졌죠? C가 없지. C가 없으니까 결국 세포질에 있네. 아, 리간드 결합 부위가 없으면 리간드가 결합 못하니까 평상시 어떻게 세포질에 있구나라는 것도 예상이 됩니다. 이게 C가 없으니까. 그 다음에 역시 세포질이에요. 근데 가만 보니까 다 뭐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C가 없어서. 그치? C가 없어서. 그러면 C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가긴 가네. 그치? 가긴 갑니다. 따라서 결국 세포질에서 핵질로 이동할 때는 반드시 뭐가 관여한다는 거예요. LBD, LBD. 그래서 세포질에서 여기까지만 하고 싶게요. 핵질로 갈 때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LBD가 필요하다. 물론 LBD 혼자 있으면 안 되죠. 호르몬이 있어야지만 가는 거지. 그렇죠? 물론 이제 호르몬이 결합을 하는 상태에서 가는 거예요. 다른 애가 필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호르몬을 처리하지 않았어요. 그 호르몬 처리 안 했더니만 얘가 뭐가 있어도 LBD인 C가 있어도 그냥 세포질로 남은 거야. 그럼 평상시에도 어디 있다는 거야? 세포질에 있다는 거지. 왜냐하면 C가 있는데 C가 있으면 우리가 들어간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그냥 세포질에 있다는 것은 호르몬을 미처리했을 때 정상적일 때도 어떻게? 그냥 세포질로 있겠지. 그렇죠? 아니면 이 상황을 알고 있으면은 별 문제는 안 돼요. 그렇죠? 그 다음 이제 라로 갑니다. 라는 어떤 이야기냐? 이제 라에 대한 해석을 해볼게요. 가의 벡터를 그 위쪽에 있는 이 녀석들을 A 유전자가 결핍된 포유동을 세포에서 발현시킨 후에 각각 또 호르몬을 처리하고 그 다음 발현 여부를 봤어요. 이제는 이제 전사체량을 보겠다는 거야. 전사체량. 그러니까 여기 있는 다는 위치를 보려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라는 이 양을 보려고 해요. 그럼 이것 통해서 뭘 알 수 있어요? 얘가 활성자인지 억제자인지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겠다. 그렇죠? 자, 그래서 라에 대한 데이터를 확인합니다. 호르몬을 처리 시에 표적 유전자 발현 보니까 플러스네. 이미 끝났어요. 얘가 뭐라는 거예요? 전사를 촉진하는 활성자구나 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활성자. 그렇죠? 활성자다. 맞죠? 그 다음에 자 얘네들은 일단 여기 호르몬 처리했을 때 세포지니까 핵질로 못 가니까 당연히 안 되는 거예요. 그럼 핵으로 갔을 때 당연히 전사를 촉진할 것 같은데 얘네들은 어떻게 또 마이너스가 됐다고. 그러면 뭐가 없는지 한번 볼게요. 얘가 뭐가 없지? M과 C는 있는데 N이 없구나.
그럼 n이 없으면 안 된다는 소리죠. 그죠? 그러니까 확실하게 우리가 앞에서 추론 안 했지만 n이라는 게 뭐예요? 액티베이팅 도메인이다 라는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얘를 통해서도 뭐가 n이 ad구나 라는 것을 확인이 가능해요. 물론 이미 나에서 이미 끝났긴 끝났어요. 왜냐하면 이 두 가지를 보고 하나는 몰랐으니까. 근데 그 세 가지 중에 두 가지를 분석했으니까. 자, 그러면 어떤 걸 질문했는지 볼게요. A의 N 도메인은 전사 활성화 도메인이다. 맞죠? 그렇죠? A의 DNA 결합 도메인은 M이거든요. DBD는 여기서는 M이잖아요. 그렇죠? A를 핵으로 이동시킨 데 필요한다? 그거 아니었어요. LBD가 필요한 거지. 그래서 얘가 아니라 누구였냐면 LBD. 그게 누구냐? C가 관계를 한다는 거예요. 맞죠? 그 다음 실험 결과 아까 우리는 세포지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따라서 답은 4번. 좀 쉬었다가 할게요. 자, 그냥 할게요. 예. 3번부터 이제 가면 되겠죠. 자, 여기는 어떤 지단백질 연결 수용체. 그럼 아마 GPCR일 가능성이 있겠죠. 그리고 정상 수용체는 도메인 A와 B로 나눈다고 했어요. A가 아마도 리간드 결합 부위고 얘는 뭐 세포지라서 다른 G 프로테인과 상호작용한 영역인 것 같긴 한데, 그래서 왔다 갔다 할 것 같아서 뭐 와일드 타입 같은 경우는 A와 B를 다 들고 있는 거고, X는 인위적으로 A만 있고 B는 없다, 그렇죠? 그러면 B의 효과를 알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 Y 같은 경우는 A는 집 없고, 그럼 리간드 결합 부위가 없네요. 그다음 B가 존재하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B는 막관통 영역과 다 포함하는 모양이네요, 그렇죠? 자, 그랬을 때 뭐 단백질 X와 Y를 각각 발현을 시켜서 이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그랬을 때 와일드 타입과 각각 해리상수 KD, 여러분들이 이미 KD를 알고는 있어요. 그렇죠? KD와 KA는 서로 간에 무슨 관계? 반비례 관계. 그렇죠? 얘는 해리상수고 얘는 뭐였어요? 친화도 상수, 어피니티 상수. 그렇죠? 서로 반비례 관계. 그런데 제가 순서 좀 바꿀게요. 여기까지 풀었지만 순서 좀 바꿔서 다음 문제를 먼저 풀고 다시 올게요. 왜 그러냐면 여기는 이 녀석이 나왔지만 여러분 이미 알고 있지만 제가 뒤에서 다시 KD를 설명하고 올게요. 그래서 순서를 좀 바꾸겠습니다. 그래서 4번을 먼저 풀게요. 4번을. 일단 여기는 계속 갈 거긴 하지만, 자, 어떤 부분을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냐. KD는 어떻게 해서 나왔는지를 이 실험 데이터를 통해서 더 자세하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뭐 생식 파트도 좀 들어가는 것 같네. 근데 우리는 뭐 생식을 다 했으니까 아무 상관없지만 생식 파트를 몰라도 이 문제를 풉니다. 자, 황체 형성 호르몬을 처리한 레이디 세포, 그죠? 남성에서 정소에는 간질액 속에 레이디 세포가 있다고 했습니다. 레이디 세포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간질 세포라고도 한다. 왜냐하면 세정관 바깥쪽에 조직에게 간질액 속에 있으니까.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했죠? L은 L이다 이런 식으로 했고, 그다음 레이디는 뭐 테스토스테론을 뭐 좋아한다 뭐 이런 식으로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LH 농도에 따라서 LH 수용체에 결합한 LH 양, 그게 이제 가가 될 거고, 사이클-AMP 생성량, 그렇다면 우리가 몰랐는데 이 LH를 때렸을 때 사이클-AMP가 나오는 모양이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 데이터가 나왔겠죠. 그리고 당연히 그렇죠, 테스토스테론이 나오겠죠. 그래서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가부터 먼저 보면, 자, 여기가 LH 농도고, 그 다음 이제 종속 변인이 결합한 LH, 그러니까 수용체하고 결합한 녀석을 말하겠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KD는 어떻게 구했냐? 자, 이렇게 구했죠. 어떤 리간드가 있고, 리간드의 농도, 그 다음에 수용체의 농도가 있을 때 걔네들이 이렇게 복합체를 형성할 수 있겠죠. 그러면 왼쪽에서 오른쪽 갈 때는 어떤 상수? KA, 친화도 상수가 관계를 하겠죠. 그래서 여기 어떤 그 속도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우리 화학에서 열심히 하셨죠. 얘와 얘가 있을 때 이게 결과적으로 어떻게 속도에 대한 이야기고, 그것이 어떻게 얘가 된다라고 했던 거 됐어요?
그러면 KA는 결과적으로 어떻게 얘네들을 다 넘기면 분자가 얘가 될 거고 분모는 얘가 될 것이다. 맞아요? 이게 결국 친화도 상수에 대한 이야기였죠. 그러면 우리는 지금 해리 상수를 보고 싶은 거예요. 해리 상수. 요거죠. dissociation. 해리 상수를 보고 싶어요. 그러면 KD는 어떻게 한다? 얘하고 얘가 될 거고, 그러면 얘는 얘하고 얘가 될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따라서 KD는 분자부터 먼저 적을게요. 얘가 되고 얘가 되겠지. 그렇죠? 됐나요? 그럼 원래 KD는 어떨 때 리간드 양이라고 했죠? 수용체와 프리한 수용체와 리간드하고 결합한 수용체가 반반일 때, 그때의 리간드 양이 뭐라고? KD다라고 했던 거 기억나세요? 자, 그러니 결국 이 말은 얘와 얘가 같다는 것은 여기 날리고 여기 날릴 수 있다는 거지. 얘와 얘가 같으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KD는 얘예요. 맞죠?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데이터에서 KD 값을 구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구한다? 자, LH가 결국 리간드의 양이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가 이 수용체하고 결합한 리간드 양인데 이 녀석이 뭐예요? 모든 녀석이 리간드하고 수용체가 결합한 거지. 그렇죠? 그러면 얘를 100으로 잡았을 때 50은 얘를 100으로 잡았을 때 얘가 50이겠네. 그렇죠? 그럼 50일 때는 어떻단 말이에요? 얘하고 얘가 반반이란 소리지. 그렇지? 그러면은 쭉 가서 30일 때에 요 녀석, 요 리간드 양이 뭐란 소리예요? KD. 그렇지? KD. 그래서 10의 2승 피코몰이 뭐란 소리예요? KD 값이 되겠구나. 라는 거. 이해되겠죠? 무슨 말인지. 그러면 좀 더 가면 다시 리간드 양이에요. 그 다음에 수용체와 결합한 정도. 수용체. Y축은 저거하고 같단 말이에요. 결합된 퍼센트라고 했을 때 제가 두 가지를 보여드릴게요. 두 가지. 색깔 달리할게요. 이런 식으로. 그럼 이제 분홍색과 노란색이 있어요. 누가 더 KD 값이 크다는 거예요? 노란색. 그러면은 이 녀석이 50% 얘가 이제 KD 값이 되겠죠.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여기가 KD 값이 되겠죠. 따라왔죠? 그러면 KD 값은 지금 노란색이 크단 말이에요. 뭐 노란색, 분홍색 하기 좀 그런가? 그럼 얘는 뭐 1번이라 합시다. 얘는 2번이라 할게요. 그럼 일단은 1번보다 2번이 KD 값이 커. 그렇죠? 여기까지 되죠? 그러면 누가 더 결합을 잘한다는 소리야? 1번이. 그렇지? 1번이. 왜냐하면 어떤 하나의 지점을 봤을 때 1번은 훨씬 더 수용체가 잘 붙지. 그렇죠? 따라서 당연히 KA 값은 어떻게 얘가 더 크겠지. 그렇죠? 따라서 KD 값이 작아야지만 친화도가 높다라는 거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왕 이렇게 왔으니까 이 문제 풉시다. 그러고 나서 앞으로 갈게요. 자, 그 다음에 사이클 NP도 역시 리간드 양이 많아지면 사이클 NP가 많아져요. 그렇죠? 여기도 이제 우리 확인했습니다. 리간드가 많으면 많을수록 세포 내에 사이클 NP는 많아진다고. 그러면 사이클 NP는 왜 많아졌을까요? 이거 2차 신호 전달자예요. 그럼 얘는 누구를 건드리는 게 일반적이야? PK. 그렇지. PK. 그럼 당연히 PK 활성을 높이겠지. 그렇죠? 말 안 해도 사이클 NP. 만약 사이클린 GMP는 PKG를 활성화시킨다. 이렇게 가겠죠. 자, 그랬을 때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지 볼게요. 가에서 LH와 LH 수용체 해리상수 KD는 아까 얼마였냐? 요거였는데 12승 피코몰이에요. 그러니까 100 피코몰이다라고 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100 피코몰이다. 맞네요. 그렇죠? 나에서 생성된 사이클 NP는 PK를 활성화시킨다. 이거는 그냥 기계적으로 외우셔야 돼. 사이클 NP는 PK, 사이클린 GMP는 PKG. 이런 식으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다에서 테스토스테론 최대 생성은 다에서 테스토스테론 최대 생성은 여기서 왜냐하면 LH 농도가 10의 피코몰이 됐을 때 최대가 되는 거 맞아요. 그렇죠? 여기 10의 피코몰. 그런데 뭐를 물어봤냐? 일단 최대 생성은 10의 피코몰인데 LH 수용체가 LH로 포화되어야 일어난다. 그럼 LH 수용체 LH 결합하는 것은 첫 번째 가디어트에
4였던 것 같은데 요거 그렇죠? 그러면 언제 포화돼요? 10의 4승 때 포화되거든. 그럼 10의 4승이 아니더라도 10의 1승인 여기만 하더라도 포화 안 돼도 최대가 되네. 그렇죠? 포화가 안 돼도 최대가 됩니다. 요 값이 있으니까. 따라서 포화가 될 이유가 없었다. 포화 안 돼도 된다는 거야. 포화되어야 일어나는 게 아니라 포화가 안 돼도 일어납니다. 그렇죠? 따라서 답은 4번이 돼요. 우리 앞에 거 안 풀었습니다. 그래서 앞에 거로 갈게요. 다시. 자, 이러면 이제 우리가 해리상수는 뭔지 다 알았으니까 다시 이 설명 안 해도 되겠죠. 그렇죠? 해리상수. 그러면 해리상수가 제일 낮은 게 누구예요? 얘지. 그렇죠? 그러면은 x가 결과적으로 k 값은 제일 높다는 소리예요. 그렇죠? 근데 희한하게 와일드 타입보다 KD가 낮고 K 값이 높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까 와일드 타입과 X의 차이는 뭐였냐? X가 B라는 녀석이 없을 때가 훨씬 더 없을 때가 KD 값이 낮고 KA 값이 높아요. 그럼 B는 무슨 역할을 했을까? 결과적으로 B라는 녀석은 A가 리간드와 결합하는 것을 방해했다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말은 어떤 녀석이 A가 리간드에 결합하는 것을 누가 B가 방해를 하고 있었다. 방해한다. 왜냐하면 B를 없애니까 오히려 더 친화도 상수가 더 올라갔어요. 그렇죠? B는 방해꾼이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이클 NP를 보니까 와일드 타입에서 리간드 처리 전과 후에서 엄청나네. 그럼 여기도 프로테인 카이네이즈 A를 건드렸을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이클 NP 그리고 pKa 그래서 뭔가 인산을 하고 뭐 테스토스테론을 분비하고 뭐 이런 식으로 갔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Y를 볼게요. Y는 뭐죠? Y는 A가 없었어요. 그러면 리간드 결합 부위가 없으니까 사이클 NP가 안 나왔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는 않네. 뭐냐면 리간드 처리 전에 이랬는데 얘가 어때요? 리간드가 처리 안 하더라도 사이클 NP는 나오네. 그럼 무슨 말이죠? 리간드하고 무관하게 사이클 NP는 소량이라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이야기네. 그렇죠? 그래서 리간드와 무관하게 사이클린 AMP는 생성이 가능하다는, 물론 그 양은 적습니다. 소량이지만 가능합니다. 소량이지만 그렇죠? 가능해요. 맞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이게 없으면 여기가 리간드가 결합해야지만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없어도 그냥 된대요. 그렇죠? 데이터 해석을 했어요. 자, 그래서 와일드 타입에서 A와 리간드 사이에서 결합하는 것은 B에서 어떻게 억제를 한다, 방해를 한다. 그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리간드에 대한 친화력은 누가 제일 높았냐면 X가 제일 높았어요. 근데 와일드 타입보다 와일드 타입이 높다고 했으니까 틀렸지, 그렇죠? 그래서 와일드 타입이 X보다 작다고 해야죠. 왜냐면 X가 제일 컸어요. X가. 그렇죠? A가 없으면 사이클 NP가 생성되지 않는다. 그랬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리간드와 상관없이 그냥 소량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생성되지 않는 게 아닌 거죠. 따라서 답은 1번. 요 문제 풀었고요. 자, 얘로 갑니다. 5번으로 갈게요. 자, 여기는 각각의 수용체들을 다 적어 놓은 것 같아요. 그러면 얘는 누구예요? RTK. 얘는 이제 GPCR이다. 그렇죠? 얘는 효소 연결 수용체인데 효소 연결 수용체가 RTK도 됩니다. 그렇죠? 얘는 효소이자 티로신 인산화 효소이자 수용체니까. 그러면은 RTK를 재료 가져갔으니 어떤 게 될까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RGC도 되잖아요. 구안인산 고리아 효소 수용체도 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효소 연결 수용체 우리가 대표적 두 가지로 배웠는데 RTK, RGC. 근데 RTK를 저쪽으로 갔으니까 이게 RGC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얘는 스테로이드 호르몬 수용체. 뭐 보통 전사인자로 작용한다는 그 녀석 작용한다는 거. 그 다음에는 뭐 일반적인 것 같아서 바로 풀어볼게요. 가는 자가인산화, 그렇죠? RTK는 자가인산화. 그런데 만약 크로스 인산화가 되면 맞아요, 틀려? 그게 더 정확한 표현이에요, 그렇죠? 크로스 인산화.
크로스 인산화, 포스포릴레이션. 자, RTK에 대한 리간드는 누가 된다고 했어요? 그로스 팩터 하나 더, 인슐린. 왜냐면 GPCR은 너무 리간드 종류도 많고 수용체도 많으니까 우리가 다 일일이 못 외운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모르는 거 웬만하면 GPCR이에요. 근데 RTK는 딱 두 종류로 가버린다. 그로스 팩터와 인슐린. 그러면은 얘네들이 붙으면은 다이머를 형성한다는 거 아시죠? 다이머를 형성한다. 그래서 자가 인산화를 하지만 실제는 상대방에서 각각 인산화 시킨다. 그래서 크로스 인산화. 근데 이걸 자가 인산화를 하죠. 왜? 어차피 같은 놈들끼리 똑같은 녀석끼리 해서 상대방 하지만 그게 같은 놈이니까. 그래서 자가 인산화다라고도 하는 거고. 그 다음 신호 전달 경로가 좀 복잡했어요. 좀 뭐 여러 가지 반응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 하는 건데 어떤 게 될 수도 있더라. 맥, 캐스케이드 형태로 갈 수도 있다. 이때 뭐 라스, 라프, MEK, ERK 이런 식으로 해서 인산화 연쇄 반응을 해서 쭉 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될 수도 있냐면 PI3 카이네즈를 활성화시켜서 쭉 갈 수도 있다. 하나 더, 뭐 했어요? GPCR도 GQ가 했던 것처럼 여기도 뭐 포스포 리파즈 C를 통해서 IP3DH를 만들 수도 있겠다라고 했던 거. 그래서 기억은 맞고요. 자, 니은요. 라는 전사인자 기능을 가지고 있다. 그렇죠. 일반적으로 다 전사인자입니다. 얘네들은. 사람의 유전체는 가장 많은 게 뭐예요? GPCR. 이건 너무 많아가지고요. 그래서 나를 하는 것이 제일 많습니다. 암기사항이기도 합니다. 답은 5번. 자, 그 다음에 6번 갈게요. 자, 여기는 두 종류 호르몬에 대한 건데 A와 B는 각각 뭐라고 했냐면 에피네피린 또는 코티솔 중 하나라고 했어요. 코티졸은 부신피질에서 나오는 호르몬, 지용성. 그럼 당연히 막을 통과한다는 A는 뭐예요? 코티솔, 당질 코르티코이드, 글루코코르티코이드가 되겠죠. 그죠? 이게 스테로이드 호르몬. 우리 뭐 최근에 배웠던 거. 그러면 여기에 이 동그라미가 이제 코티솔 같은데 여기 붙고 얘 떨어뜨렸죠. 니은 뭐예요? 샤페론, 희시약 프로테인 같은 거. 그렇죠? 샤페론, 희시약 프로테인. 우리 앞에서 뭐 스테로이드 호르몬에 샤페론이 결합하면 억제를 한다면서요. 이동하는 거. 그러면 기억은 당연히 이제 수용체가 되겠죠. 그렇죠? 이 코티졸에 대한 수용체. 그러면 샤페론은 이 수용체를 억제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코티졸이 결합하면 샤페론을 떨어뜨리는 거고 이 복합체가 어떻게 핵공을 통해서 간다. 핵막을 바로 갈 수는 없습니다. 왜 그래요? 이 녀석이 친성이니까. 그래서 그럼 이제 뭐 전사 조절했겠죠. 그럼 이제 가에 대한 데이터는 됐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에 대한 데이터요. 예, 역시 B는 뭐죠? 에피네피린. 어디서 나오는 부신 수질에서 분비하는 에피네피린 교감의 효과를 높여주기 위해서 같이 나왔던 거. 그 다음에 얘는 이제 GPCR입니다. 잘 모르면 다 GPCR이에요. GPCR. 그러면 디귿은 뭘 것 같아요? AC다, 그치? 왜냐하면 ATP를 사이클레인 바꿨으니까 아데닌산 고리아에서 AC. 그러면은 이 중간에 G 프로테인도 상상이 되겠네요. 누구 어떤 계통? GS겠다, 그렇죠? 스티뮬레이트 촉진하는. 그러면 당연히 이 여기 있는 인산화 요소 뭐예요? PK, 그렇죠? 계속 이런 식으로 나오네요, 그렇죠? 반복적으로. 자, 그러면 어떤 걸 볼게요. 옳지 않은 것은 A는 에피네프린이다, A는 코티졸입니다. 뭐 B로 바꾸든지. 그럼 옳지 않은 게 답이 1번이네. 기억이라는 게 코티졸 수용체요. 그 다음에 DNA 결합 부위를 가지고 있다. 당연히 전사인자니까 당연히 가지고 있죠. 아까 우리 어떤 거 했죠? LBD도 들고 있고 DBD도 들고 있고 AD도 들고 있다. 그럼 바인딩 도메인 DNA 결합하는 부위 있습니다. 맞고. 기억과 결합한 니은은 이 둘이가 결합하면 이동을 막죠. 그렇죠? 그래서 기억과 결합한 니은은 기억이 핵 내부로 이동하는 억제한다. 맞는 말. 우리가 앞에를 풀어보니까 이건 당연합니다. 디귿은 아데니산 고리아요소 맞습니다.
리을은 pKa 맞습니다. 따라 답은 1번. 7번 갈게요. 인슐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 이제 호르몬 파트 이야기인가? 그거 아닌 것 같아요. 뭐 신호 전달 파트에 대한 이야기. 자, 또 역시 뭐 앞에 것도 다시 또 정리가 또 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피트 시절에서도요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교수님들의 생각이 비슷비슷하신 것 같습니다. 그럼 당연히 여기는 RTK요. 말 안 해도. 근데 그 뒤에 우리가 몰랐던 내용이긴 하지만 인슐린 수용체, 그러면 얘는 인슐린 반응 기질에 뭐 인산화를 시켰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RTK니까 티로신 인산화 효소니까 어떤 녀석을 뭐 그걸 IRS라고 표현했네요. 왜 IRS를 했을까? 인슐린 리스판스 서브스트레이트라 말해서 왔겠죠. 그러니까 이 녀석이 이거를 기질로 삼아서 인산화 시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근데 여기는 타이로신이 세 군데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저거는 우리가 몰랐던 거죠. 그렇죠? 이렇게 외울 수는 없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어떤 녀석들인데 여기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타이로신이 있더라. 그래서 아마도 이 인산화 효소가 이런 데 인산화를 시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RTK인지 몰랐다 하더라도 티로신에서 이 수용체가 인산화 시킨다라는 내용이니까 당연히 RTK다 이렇게 유출하지만 우리는 그냥 RTK라고 외우고 있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특정 타이로신이 인산화된 IRS는 PI3 카이네이즈, 그쵸? 이쪽에서는 PI3 카이네이즈를 건드린다라는 것도 알고 있어요. 이 반응을 하니까. 근데 굳이 뭐라고 했냐면 특정 타이로신이 인산화되면 그럼 이 세 가지 중에서 어떤 녀석이 인산화되면 얘를 활성화시킨다. 그 소리를 하는 거잖아요. 이 세 가지가 다가 아니라 어떤 녀석이 인산화되면 얘를 활성화시킨다. 라는 내용 같아요. 그래서 이 녀석을 맞춰라.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야생형 와일드 타입의 IRS하고 타이로신이 한 글자가 Y입니다. 근데 뭐 그것까지는 아직은 안 나온 것 같긴 한데 이게 Y예요. 한 글자로는 Y예요. T로 할 수도 있지 않냐? 근데 트레오니, 트리토판 이런 애들이 있으니까 여기 두 번째 있는 요거 녀석을 갖긴 했는데 그렇게까지 외우기 좀 어렵다, 그렇죠? 근데 얘를 어떻게 페닐알라닌으로 바꿨대요. 페닐알라닌으로. 그러면 우리는 타이로신과 페닐알라닌은 뭐 차이였어요? 수상기 차이였다, 그치? 그러니까 페닐알라닌과 타이로신은 수상기 차이였어요. 그러니까 즉 인산화를 할 수 있냐 없냐 그 차이죠, 그죠? 그럼 얘는 인산화가 돼, 그쵸? 얘는 인산화가 되지만 얘는 수상기가 없으니까 인산화가 안 된다. 그러면 이렇게 바꿨다는 소리는 인산화를 못 시키게끔 합니다라는 소리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걸 치환시킨 돌연변이들을 각각 만들어서 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각각이 이렇게 표가 나왔어요. 뭐 처음 보면 뭐가 뭔지 모르겠어. 그 다음에 계속 가볼게요. 그래서 나의 각각 세포 각각의 인슐린 처리 전과 처리 후에 PI3 카이네 활성 쭉쭉쭉 측정해 봤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글루티포가 그렇죠. 글루티포의 양을 측정했다라는 게 인슐린의 효과가 글루티포의 막의 표지를 촉진하는 거 맞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글루티포가 뭐라고 생각했다? 인슐린 의존성 포도당 수송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의 인슐린의 반응 중에 하나가 글루티포가 막의 표지를 하는 거, 요런 거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 데이터부터 볼게요. 항상 야생형 컨트롤부터 먼저 해석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인슐린 처리 안 했을 때는 이때 효소 활성이 누구예요? PI3 카이네이즈 활성이죠. 그럼 얘가 적은데 인슐린 처리하니까 높아요. 그렇죠? 인슐린 처리하면 PI3 카이네이즈 활성이 높다라는 거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뭐가 달라졌는지 보니까 야생하고 같은 게 있네. 이거는 뭔가가 치환되더라도 괜찮다는 소리 같은데 비음이 뭐예요? 어떤 녀석을 바꿔놨지? 얘를 바꿔놨네? 그러면 저 말은 뭐죠? 다시 해서 비음은 어떤 녀석이 인산화가 안 됐을 것 같아요. 989번째가 결과적으로 인산화가 안 됐다, 인산화가 치환된 인산화 안 됐다는 소리죠. 989번이 인산화가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럼 어떤 애들은 인산화가 된다는 거예요. 612번과 632번은 치환을 안 했으니까 될 수 있습니다. 라는 소리죠. 600, 여기서 안 보여. 12번 하고 632번. 이런 애들은 인산화가 된단 말이에요. 그죠? 안 바꿨으니까. 인산화가 된다고. 그런데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그냥 와일드 타입과 동일해. 그럼 뭐죠? 989번은 필요가 없었다. 아무 상관없었다. 이 말이지. 그러면 이 두 녀석이 인산화돼야지 효과가 크구나 라는 거예요. 아, 그래서 989번은 필요가 없었다. 안 해도 된다는 소리 같아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거 한번 볼게요. 얘도 독특하네. 얘도 올라갔는데? 그럼 니은이 뭐죠? 니은이 누가 치환됐을 때 얘네들이 이제 이 동그라미 했다는 것은 얘가 이제 인산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얘만 인산화 되는 거야. 그러니까 612번이 인산화되면 그래도 좀 올리는 것 같아. 612번만 인산화 시 누구에 대한 데이터? 니은에 대한 데이터죠. 그래도 어느 정도 뭐를 사이클 MP를 PI3 카이네이즈구나. PI3 카이네이즈를 활성화시키는 건데 소량이지만 약하지만 어쨌든 올리긴 올려. 와일드 타입보다는 적게.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만약 612번과 632번 중에서 누가 더 효과가 좋니 하면 612번이 이런 식으로 문제를 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글루티포의 양을 볼게요. 역시 야생형을 먼저 보고 얘하고 똑같은 게 뭐다? 요거 그럼 확실하네. 이 두 개가 인산화돼야지만 글루티포가 막에 표시를 하고 얘는 상관이 없었어요. 라는 소리. 그 다음 여기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여기도 똑같이 이런 식으로 되는구나. 그렇죠? 그런데 선생님 그러면 612번만 있으면 모든 걸 다요? 그건 아니죠. 얘도 632도 있어야지만 여기까지 올렸으니까. 그렇죠? 두 가지가 다 인산화돼야지 효과가 제일 크고 612번만 있으면 효과가 좀 덜하다. 그러면 632번만 인산화되면 어떻게 된다는 소리예요? 632번만 인산화되는 게 뭐가 있지? 요 디귿이 있네. 그러면은 디귿을 봤더니만 어때요? 그래도 조금 된다, 그렇지? 그런데 디귿을 보니까 그냥 얘네들하고 똑같네. 그러니까 PI3 카이네이즈를 활성화를 시킬 수는 있지만 글루티포 자체를 뭐 막의 표지라든지 이런 건 잘 못한다는 소리예요. 뭐는 632번은 됐죠? 네. 그러면 어떤 것이 됐는지 볼게요. 612번과 얘와 632번이 모두 인산화됐을 때 이 미음입니다. 그럴 때 612번만 인산화가 됐을 때보다 활성이 크다. 그죠? 이게 훨씬 더 높아요. 그죠? 그래서 맞는 말. 989번 우리가 필요가 없었던 녀석 같아요. 얘는 세포 표면의 글루티포의 양을 증가시킨다? 증가 못 시키겠죠. 그렇죠? 그래서 틀렸다. 일을 안 하니까. 그렇죠? 그다음 인슐린 수용체는 GPCR이에요? 아니에요. 그렇죠? RTK. 만약 몰랐다 하더라도 여기서 어떻게 티로신을 인산화시킨다라는 내용이 계속 있었으니까 결국 RTK 계열이구나라는 거 알았죠? 따라 답은 1번. 자, 그 다음 8번. 8번이 좀 계산 문제니까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이게 익숙하지 않으면. 근데 만약 화학적인 내용인가? 자, 어쨌든 계산 내용이요. 그런데 이걸 하기 전에 체액에 대해서 다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체액이란 게 뭐예요? 우리 인체 내에, 개체 내에 액체 성분들을 모두 다 체액이라 하죠. 근데 그 체액은 다시 둘러 갈린다. 어떻게 둘러 갈렸죠? ICF라고 하는 ICF가 뭐예요? 세포 내 인트라셀룰라 프루이드라는 세포 내액과 ECF라고 하는 엑스트라셀룰라 프루이드라는 세포 외액으로 갈린다. 자, 질문. ICF하고 ECF 중에서 누가 더 많아요? 일반적으로 ICF가 세포 수가 워낙 많다 보니까 얘가 훨씬 더 많다. 이게 뭐 개체마다 좀 다를 수 있지만 대부분 보통은 한 2대1 정도 됩니다. 그 다음 ECF는 다시 또 둘로 나눕니다. 어떻게 나눴죠? 조직에, 다른 말로 간질에, 또 다른 말로 세포 사이에.
그러면 세포액은 조직 말고도 뭐가 있어요? 혈액 속에 있는 혈장, 플라즈마. 그렇죠? 어느 게 더 많을까? 조직액과 혈장 중에서. 조직액이 좀 더 많습니다. 그렇죠? 저는 이제 이게 정상적인 수치는 좀 외우자는 줘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문제를 풀었을 때, 이게 반대로 갔네? 설마 교수님 그렇게 반대로 이상한 생물을 만들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요거 좀 알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각각의 지시물질 A, B, C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 얘네들에 대해서 이제 모식화를 한번 시켜볼게요. 이게 세포랄게요. 세포가 있고, 그 다음에 혈관에 아직 우리가 순환 파트를 안 했지만 모세혈관에는 틈이 있습니다. 소공이라고 하는 틈이 있어요. 이게 혈관이에요. 뭐 특히 모세혈관. 그러면은 혈액이 여기 있겠죠. 그렇죠? 혈액에서는 여기가 혈구를 취한 나머지 뭐예요? 혈장. 그럼 여기는 아이셰프. 그 다음에 이쪽은 뭐가 돼요? 그게 조직에. 맞죠? 그러면 혈장과 여기 있는 조직을 합치면 이셰프. 여기는 아이셰프. 이렇게 되고. 이 두 가지를 다 합치면은 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지시 물질을 어디다가 정맥에 투여했대요. 그럼 혈액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처음에 혈액으로. 그래서 그 A가 어떤 특징이 있는지를 조사했더니만 모세혈관 벽을 통과한대요. 모세혈관 벽을 통과한대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내가 정맥에 뒀는데 모세혈관에서 이렇게 빠져나갈 수 있어서 어디도 발견될 수 있어요. 조직에도 발견될 수 있다는 거야. 그렇죠? 그런데 세포막은 통과를 못한대요. 세포막은. 그렇다면 여기는 통과하지 못한대요. 그러면 A는 어디에만 존재한다는 거예요? 세포 외액에만. 그렇죠? 그래서 세포 외액에는 A만 존재할 수 있어요. 그 다음 이제 B로 가볼게요. B는 정맥에 주사했을 때 모세혈관 벽 통과한대요. 그렇다면 얘도 역시 왔다 갔다 할 수 있겠네. 여기서도 발견될 수 있어요. 그런데 세포막도 통과한대요. 그러면 여기 안에도 있을 수 있겠다라는 소리예요. 그러면 모든 체계에 다 발견돼. 맞죠? 그러니까 체액에 B가 발견돼요. 이제 C의 특징을 볼게요. C는 통과하지 못한대요. 정맥에 놓았을 때 얘도 통과하지 못한대요. 그럼 어디만 존재한다는 거예요? 혈장에만. 혈장에만. 따라서 여기에만 있어요. 라는 소리. 됐죠? 일단 특징은 잡았습니다. 그리고 자, 1ml당 몇 mg이 있냐? 100mg이 있대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했어요? 10ml를 넣어줬대요. 10ml. 자, 무슨 말이냐면 이런 이야기잖아요. 1ml당 얼마? 100mg이 있는데 100mg이 있는데 그거를 얼마? 10ml를 넣었대요. 그러면 우리는 몇 mg을 넣은 꼴이요? 1000mg을 넣은 꼴이다 라는 소리겠지. 그죠? 그래서 1000mg이 있습니다. 그렇게 넣었다는 소리예요. 1000mg. 그러면 이 1000mg을 여기다 정맥에다 넣었다는 소리입니다. 그럼 A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어떻게 이쪽으로 오겠죠. 그럼 여기 있는 녀석과 여기 있는 녀석을 다 더하면 1000mg 돼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데이터를 확인해 보니 자, 일정 시간 혈액을 채취해서 혈장의 ABC 농도를 측정했어요. 근데 그 농도가 A는 0.1mg per ml가 돼요. 그 다음에 출제자님은 뭐를 이야기했냐면 단 지시 물질은 체내에서 대사되거나 다른 거로 바뀌거나 배설되지 않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넣어줬던 1000mg이 그대로 있어야 된다. 그 소리예요. 됩니까? 그러면 다시 A라는 녀석은 혈장에서 얼마가 밀리리터당 0.1mg이 발견됐어요. 근데 우리는 얼마를 넣었어요? 1000mg. 그러면 얼마가 돼야지 1000mg가 되는지를 계산하면 얘네들의 부피를 계산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계산을 위해서 이렇게 바꿀게요. 어떻게 바꾸냐? 분자 분모를 바꿀게요. 0.1mg당 1ml가 있다는 거지. 맞죠? 그러면은 우리는 지금 어떤 게 있었다? 1000mg이 있었다고. 그럼 이거 곱하면 밀리리터 구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맞죠? 그래서 미리그램 날리고 그러면은 뭐예요? 만이네, 만.
그럼 10리터라 하면 되잖아. 그죠? 10리터. 따라서 A는 10리터가 있어요. 라는 소리. 그래서 A는 10리터가 있어요. 10리터. 이거 하나 구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머지를 다 구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B도 볼게요. B는 0.04죠. 이제 분자 분말 바로 바꿀게요. 그래서 0.04mg 1ml 곱하기 1000mg. 그러면 날리고 보통 이럴 때 이야기 해주던데 25리터 맞죠? 25리터 그렇죠. 체액이 더 많아야지. 그렇죠? 25리터가 됩니다. 그러면은 ICF 계산되는 거 아니에요? 25에서 10을 빼니까 15리터 확인됐죠? 그 다음 이제 C로 가볼게요. C도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죠? C는 부모 분자 바꿔서 10배 뭐 작은 거니까 바로 계산이 나올 것 같긴 하지만 그래서 날려. 그럼 얼마? 2.5네? 그렇지 2.5 여기서 25니까 10배 2.5 그럼 어떤 게? 혈장이 2.5 그러면 조직이 또 나오네 7.5 맞죠? 7.5 그러면은 각각의 체액이 얼마인지 뭐 ICF, ECF, 조직의 혈장 다 물어봐도 우리는 이제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뭘 물어봤을까요? 적혈구 부피율 이거 순환 파트 이야기인데 그래서 못 풀었을 것 같다. 자 그러면 요거 좀 설명 좀 해야 되겠죠? 적혈구 부피율 이거 순환 파트에 나옵니다. 헤마토크립트라고도 하거든요. 뭐 천행이라고 생각하세요. 자 뭐냐면 이런 거예요. 적혈구 부피율을 다른 말로 일단 적혈구 부피율 적고 이거 순환 파트에 갖다 놨어야 되나? 자 또는 혈구 용적률이라 합니다. 부피가 용적이잖아요. 그렇죠? 용적률. 선생님 근데 여기는 혈구 여기는 왜 적구에서 적자가 더 있는데 왜 이렇게 달라졌어요? 하면은 자 결국 혈액에 대한 혈구의 부피를 말해요. 즉 무슨 말이 이게 혈액의 부피에 대한 혈구의 부피는 맞아요. 그거 말하는 거예요. 거기다 뭐 퍼센트로 하려면 곱하기 100을 하면 돼.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순환 파트에 보면 혈구의 99%를 차지하는 게 적혈구예요. 그만큼 많고 1% 거의 미만이 백혈구와 혈소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백혈구와 혈소판을 무시 때리는 거야. 그래서 그냥 적혈구의 부피로 가도 된다는 소리예요. 이해되겠죠? 그것이 뭐냐면 헤마토크립트예요. 헤마토크립입니다. 뭐 헤마토크립, 뭐 크립트라고 하기도 하고 이건 나중에 순환 파트에서 배우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헤마토크립이 커지냐 적어지냐 뭐 그럴 때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뭐 혈압이 올라갈 거냐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중에 순환에서 나올 것이다. 그렇게 예상하시면 돼. 그러면은 이게 40%래요. 그럼 이 값이 40이라는 소리예요. 40.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예를 들어서 얘가 만약 10이었으면 얘가 4라는 소리겠지. 그렇죠? 그거 말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기억에 대해서 풀어볼게요. 자, 요거 이제 요 지워도 되겠죠. 자, 지금 우리가 지금 혈구의 부피를 모른단 말이에요. 혈구의 부피 모르고. 근데 우리는 뭘 알았냐면 혈장을 알았어. 혈장. 그러니까 혈액은요. 혈구하고 혈장이 합쳐진 게 혈액이니까. 그래서 혈장의 부피는 알았어요. 이게 뭐냐면 혈액의 부피잖아. 그죠? 이게 혈액의 부피. 그럼 위쪽에는 혈구의 부피로 가면 되겠죠. 그게 얼마라고요? 40%인가 10분의 4라고 하자고. 근데 우리는 뭘 알고 있어요? 혈장을 구해놨죠. 얘가 혈장 2.5다라는 거 알았어요. 단위는 뺄게요. 그러면 얘를 모른다고. 그러면 x로 놓자고. x로. 그러면은 10x는 4x의 10인가? 그럼 6x는 10인가? 그럼 x는 1.6666 이렇게 되겠네? 맞아요? 뭐 1.67 합시다. 그러면은 얘가 1.67이라는 거야. 그럼 얘가 1.67이에요. 뭐 구한 거예요? 혈액.
혈액은 어떤 거지? 이거 다 더한 게 혈액 아니에요? 그럼 얼마지? 7에 1에 4.17, 뭐 4.2, 뭐 4.17. 그러면은 얘가 4.17. 근데 3리터보다 어때요? 더 크다. 맞죠? 맞아요. 됐나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일단은 뭐가 어려웠었냐? 안 배웠으니까. 뭘 안 배웠다? 이거. 선생님 그럼 이거 틀려도 되죠? 아 이거 말고는 나머지는 구하실 수 있어야 돼. 그렇죠? 자 니은요. A를 사용해서 A가 뭐였어요? 세포액이네. 그럼 세포액을 측정한 부피는 10리터였습니다. 간질액 얼마였어요? 7.5거든. 7.5보다 크다. 맞죠? 근데 이거 계산 안 해도 A가 세포액이다라는 거 아는 순간 당연히 얘보다 큰 거야. 그래서 계산 안 하시고도 풀 수는 있습니다. 니은이. 왜냐면 이게 세포액이다라는 걸 캐치만 하면. 디귿은 또 안 될 수도 있겠다. 단백질의 농도는 혈장과 간질에서 누가 더 높을 거냐. 실제는요. 간질에게는 콜라겐과 피브로넥틴 이런 애들이 있지만 대부분의 프로테인이 어디 있어요? 다 혈액 속에 있어요. 혈장 프로테인 대부분 알부민 이런 것들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뭐 암기사항일 수도 있는데 혈장에서 훨씬 높아요. 혈장에서. 간질액에서는 콜라겐도 실제는 용해되지가 않아요. 용해되지가 않죠. 그래서 간질액엔 프로테인이 별로 없구나. 그래서 답은 5번이 돼요. 됐죠? 어려웠습니다. 자, 9번. 오늘의 마지막 문제. 발생 파트가 제가 다 정리가 안 됐지만 18개인가 이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 되게 많아요. 그래서 한 번에 다 못 풀 것 같아요. 다음 주에. 그래서 생식 파트까지 가면 한 20문제 넘어가더라고. 자, 여기는 간단한 것 같은데. 자, GPCR 이야기죠. 그쵸? GPCR이고. 선생님 어떻게 알았어요? 그냥 여기 있으니까. GPCR이라고 했으니까. 그 다음에 얘는 이제 G 프로테인이겠죠. G 프로테인 이제 해결했고. 디귿이 뭘 것 같아요? PLC다, 그치? PLC. 왜냐하면 인지질인 PIP2를 건드리고 있으니까. 포스폴리파즈 C. 포스폴리파즈 C. 그 다음에 DAG 나고 얘가 뭐야? IP3, 이노시톨, 3인산, 트리포스페이트. 그럼 이제 다 풀었어요. 그러면은 우리는 G 프로테인에서 얘가 뭐라고 하죠? 알파가? GQ라고도 할 수 있겠다. 그렇죠? 기억. 이거는 그냥 뭐 암기사항인데 7TM 7개의 막관통 GPCR의 대표적인 7 트랜스 멤브레인 계열입니다. 그 다음에 니은은 디귿을 인산한다고요? 아닌데 디귿은요 GQ라는 녀석이 결합을 했을 때 활성화되는 거지 인산하고 상관없습니다. 자 PLC는 GQ 어떤 상태? 물론 GTP 결합을 하면 결합 시 활성화돼요. 그러니까 G 프로테인 의존성 효소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근데 인산하고 상관없습니다. 리을은 IP3죠. 정확하게 활면소 포체에 어떤 채널 IP3 게이티드 칼슘 채널을 어떻게 한다? 오픈한다. 칼슘 채널을 오픈. 그렇죠? 차단하는 게 아니죠. 따라서 답은 1번 하나만 됩니다. 그러면 이게 끝인 것 같아요. 그렇죠? 오늘은 조금 더 일찍 마쳤네요.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